예, 이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재혜 변호사님 두 분 새롭게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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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내용인데, 자,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시정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 적반하장으로 이제 폐업하겠다고 논리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립 유치원이 폐원하겠다는 의사를 뭐 굳힌 것이 아니냐.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사립 유치원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의제가 제기될 때마다 폐원하겠다는 그것을 어떤 무기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그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립 유치원이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교육감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이 표를 움직일까 봐 그걸 무서워했었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폐원 사태, 이게 폐원 사태가 터지면 학부모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테니까 그걸 무서워해서 교육부도 그동안 사립 유치원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여론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뭐 개선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립 유치원이 또다시 전가의 보도인 폐원, 말하자면 이 의사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렇게 폐원하겠다고 갑자기 나서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교육적인 의지가 너무 없었다, 이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폐원할 때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아이들한테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바로 폐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맛 좀 봐라, 이런 의도가 읽혀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분들이 얼마나 부적절한 의도로 그동안 유치원을 운영해 왔나, 이런 것을 좀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이 폐원을 하거나 뭐 원화 모집을 중단을 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는 아동들과 학부모들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진짜 오히려 이게 그동안 우리가 회계비리를 많이 해왔고, 이게 회계비리 더 이상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남는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무슨 방증 같은 그런 차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를 일단 하잖아요. 뭐 구청도 가고요, 아니면 뭐 시청도 가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시정명령을 받아요. 근데 시정명령 받으면은 뭐 얼마를 돌려놔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돌려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횡령이나 배임 뭐 이런 것들 적용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게다가 보조금 관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원금이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건데, 이제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이 지난 23일 날 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이걸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게 보조금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다른 데다 유용할 경우에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 감독도 받고, 뭐 이걸 어길 경우에 뭐 징역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금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이제 그 자금 전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지금 사실상 폐원하겠다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 조치에 지금 집중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어렵고, 사실상으로 그냥 폐원해 버렸을 경우에 또 마땅한 조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상 지금 당장 학부모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그런 학부모들한테 이제 가장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제 한번 보시죠. 한꺼번에 다 하자. 이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다가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내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자, 이 조사받을 내용이 어떻습니까? 많죠? 많죠, 아주. 포토라인에 이제 지사 당선된 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친형 이제 구금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배우와의 스캔들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조폭 연루설. 뭐 이거 외에도 또 있긴 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아마 경찰에서 취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친형 강제 입원 건이 제일 조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휴대폰을 2개를 지금 압수수색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직의 어떤 이 자격으로서 형을 압박을 해서 입원을 시켰느냐, 그거 여부를 아마 바라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이 이제 지금 여배우 스캔들 건데, 지난번에 이제 김부선 씨가
와서 이미 진술을 많이 하고 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폭 연루설인데, 지난번에 어디랑 인터뷰를 할 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가장 가슴 아팠다. 근데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이 연루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상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소명하는, 한꺼번에 네. 해명하는 기회로 좀 삼고 싶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것 같아요. 예. 네. 자, 경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지사의 각오와 또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다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1,300만이 넘는 도민들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가 시간 낭비할 수 없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하자. 강제 입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하도 참고인들 조사도 뭐 왜곡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털어야죠 이번에. 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털겠다는 이 강한 의지 들어보셨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사실 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은 선거 때마다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관건은 과연 친형이 강제 입원을 할 만큼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여부를 밝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날 이 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그 청구서에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이재선 씨가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은 의심되지 않는 자라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시장 시절에 자신의 이제 권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원 조치를 강제로 취했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주된 혐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이런 어떤 사람을 해칠 정도의 정신질환자인지 여부가 먼저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입원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의심스러운 과정이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정말로 정신질환인 것이 확실하다면 예. 뭐 충분히 그렇게 판단해서 할 만하다라는 또 그래서 그 과정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에 대한 개입 여부가 또 중점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거를 일단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검찰은 그렇게 위험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 여부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2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뭐 대면 치료 같은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정신병 약물 치료 같은 것이 없었다. 이제 그렇기 예.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정신질환자인지가 불명확하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네. 이게 뭐 질환자인지 여부가 이미 지금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과연 명명백백하게 밝혀질지 여부도 이제 약간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정을 전부 통체적으로 좀 살펴서 평소에 그 형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 또 지난번 압수수색 이후에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과 또 상식을 믿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제출하셨나요?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경찰이 또 정치권에서 이거를 고발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 그냥 일종의 광기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마녀 사냥 있지 않습니까? 예. 쟤는 마녀야 이러면 제가 마녀가 아니면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제가 참 변호사를 30년 했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 같은데. 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변호인단도 이제 대형 리폼에 맡겼어요. 좀 앞으로 이제 법적 대응을 좀 세게 하겠다 이렇게 한 의지로 좀 보여지겠죠. 그렇죠. 5대 뭐 리폼 중에 하나를 이제 보통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지금까지는 행동을 보면 뭐 적절한 사람을 부탁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주 크게 5개 중에 한 대를 이제 모셔왔다는 건 화력을 그만큼 키워서 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즉 이번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다 걸려 있다.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털어보겠다는 거는 지금 이것을 뭔가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아주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아마 변호 역량을 강화시킨 것으로 파악해야죠.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모든 정치 인생을 다 걸고 지금 이 싸움에 임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여배우 김부선 씨 얘기를 하자면 그 변호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이 됐고요. 또 시민단체에 고발도 나오고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양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보통 어떤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오락가락하면 사실 신뢰성이 대폭 추락하게 마련인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 사진인 것처럼 올렸다가 알고 보니까 엉뚱한 기자 사진으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재명 지사가 낙지 먹고 카드를 결제했다는 가게인 것처럼 상회 사진을 올렸는데 그곳에 다른 기자가 연락을 해보니까 뭐 2007년에 우리는 뭐 카드 결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또 경찰서에 가서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진실 거부하고 돌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내 딸이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경찰한테 줬다고 경찰이 나한테 이야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점 관련해서 거의 지금 그게 허위 주장으로 밝혀지고 있는 분위기고 보통 이 정도로 사람의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보통 그 사람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게 마련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사건의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죽하면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또 김부선 씨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김부선 씨가 계속 그랬거든요. 증거 많다. 이 점 관련 이거 말고도 쌓여 있는 게 뭐 산처럼 많다. 차고 넘친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카드를 던질 것인가. 그게 앞으로도 논의의 향방을 정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그동안 했던 말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증거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아마 새로 변호사가 필요할 거예요. 이 사건을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벅찰 거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강용석 변호사 선임되기 전에도 김부선 씨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변호인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게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전혀 다른 그런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김부선 씨 입장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 강용석 변호사의 일을 좀 대신할 그런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내에서 한 명이 이제 사출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바로 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악성 댓글로 참 2차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이 어떠한 악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측근에서 몇 명, 한 2명이 지금 기소가 되는데. 안 지사의 그렇죠. 안 지사의 측근인데 이제 그 일이 없었으면 내 좌합이 계속 유지가 됐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 뭐 이런 식의 것에서 어떤 그런 것에서 사고에서 출발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김지은 씨를 이제 해소시키는 내용이 좀 지금 자세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뭐 동료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 등등의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술도 뭐 엇갈리고 일관성도 없고 개인적인 또 얘기도 없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더 중요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허용이 되면 1차는 계속해서 2차를 했던 사람들은 잠재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를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허용이 되는 그런 문화다, 그런 사회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군가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의 어떤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가 그 사회의 어떤 수준, 문화를 이제 가늠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상당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을 좀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안재현 지사 1심에서 뭐 무죄를 받긴 받았고 이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교체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안전지사 측에서 이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데 그 변호인과 그다음에 그 항소심 재판부 법관 사이에 이제 약간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가 있더라. 예. 네, 이런 점이 밝혀져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재판부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2차가의 사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안희정 지사의 그 측근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 어쨌든 안희정 지사를 위시를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움을 느낄 수 있고 예. 굉장히 못 잡아서 되게 다행이다. 정권을 못 잡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반성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약간 이제 이런 비판까지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무죄를 받았지만 또 2심은 저희들이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2심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관전 포인트, 가장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라고 했는데 그 무죄라는 게 정말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 이게 아니라 보통 어떤 사람한테 유죄를 주려면 그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증거가 없다. 김지은 씨의 주장만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김지은 씨의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말을 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평소에 김지원 씨가 뭐 안전지사하고 좀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다. 네. 특히 수행 비서를 그만둘 당시에 상당히 아쉬워하더라. 그리고 리조트에 안전지사 부부가 있을 때 새벽에 들어갔다고 이제 안전지사 부인이 주장을 했는데 네. 김지원 씨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주장만 있는 사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매우 불리해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특수성은 이 불륜관계였다,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김지은 씨가 일반적인 그런 주장과는 달리 TV에 직접 출연해서 예. 자신의 얼굴을 밝히고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일각에서는 안전지사가 정치적 생명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항소심 결과가 또 무죄가 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예상이지만요. 예.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생명이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이제 친밀하니까 사실 수행비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친밀한 거를 이 부분에서 어떤 기준으로 재판부가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안희정 지사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하는데 오히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치 생명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신의 것을 고백하고 예. 이런 사회를 만들어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정치 은퇴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